자, 저고요가 죽고 몽골 정부가 노발대발해요. 그리고 이제 고려로 쳐들어오겠다 으름장을 놓는데 요 무렵에 칭기즈칸이 또 죽어요. 수명이 다 돼서. 네, 그래서 칭기즈칸이 죽으면서 한동안 그 몽골이 이 고려를 쳐들어오진 않고 이 칭기즈칸이 죽은 다음에 새로 칸이 된 사람이 칸은 임금이나 위대한 그 우두머리를 뜻하는 표현이. 그쵸, 그쵸. 칭기즈가 위대하다 이런 뜻이고 원래 칭기즈칸의 본명은 테무친이에요. 테무친. 이거는 칭호예요. 칭호. 어. 칭기즈칸이 죽고 그 뒤를 오고타이 칸, 칭기즈칸의 셋째 아들이 뒤를 이어받아요. 근데 요것도 하나 그냥 여담으로 알아두세요. 몽골은 백한이 죽으면은 그 자리를 누가 이을 건지를 가지고 부족 회의가 열려요. 이거를 쿠릴타이라고 하는데 이 쿠릴타이에서 그 데칸의 아들들 후보군들 중에서 누구를 칸으로 세울 건지를 서로 내세우고 이제 논쟁을 벌인단 말이에요. 자, 근데 당시에 오고타이 칸이 되긴 했는데 오고타이 칸보다 바로 아래 동생, 그러니까 오고타이 칸이 셋째였고 넷째였던 툴루이라는 사람이 또 유력한 후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오고타이 칸이 칭기즈칸에 지명을 해서 좀 지지를 받긴 했는데 툴루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가지고 몽골에서는 내분의 씨앗이 이때부터 자라요. 어. 그런 상황에서 오고타이 칸이 칸 위에 오르게 된다. 이게 1229년이에요. 자, 칭기즈칸 1227년에 죽었다 그랬죠. 근데 오고타, 그죠? 2년 동안 서로 줄다리기라고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오고타이 칸이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내부적으로 추스르고 나서 몽골이 고려를 쳐들어오게 돼요. 그게 첫 번째 측면. 자, 이때 우리 거란 쳐들어왔을 때 물리쳤던 귀주대첩 기억나죠? 이 귀주라는 곳에서 박서 장군, 박서에 이어서 김경손, 자, 이런 장군들이 맹활약해서 이 몽골 군대가 여기서 타격을 좀 크게 받아요. 자, 근데 타격을 좀 받긴 했지만 그래도 몽골 군대는 몽골 군대죠. 귀주성 외에 주변 굴들을 불태우고 여기서 약탈해 간 게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고려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당시 최후 정권에서는 이거를 계속 싸워야 돼, 말아야 돼 하는 얘기들이 많았죠. 일부는 항복하자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 일부는 끝까지 싸우자.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최후 쪽 그 진영에서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쉽게 이제 항복을 하게 되면 그 몽골이 우리 얕보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테니까 일단 저항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육지에서처럼 저렇게 몽골 기병한테 저항을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사륙당할 확률이 높으니까 몽골 군대는 기마병이죠. 그러니까 섬으로 들어가면 쳐들어오기 어렵겠죠. 섬으로 들어가자면. 자, 그래서 이때 최후가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기로 결정을 해요. 자, 이때 최후 정권은 임금, 고종을 모시고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요. 그때부터 강화도를 강도라고 부르게 돼요. 네. 강화에 있는 수도다 해가지고 강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왜 강화도로 들어갔을까요? 네,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기 결정하자마자 그 개경에 있는 궁궐 이런 것들을 헐고 거기 있는 나무 같은 것들을 다 강화도로 옮겨요. 그 다음에 강화도에 임금이 머물 궁궐을 임시 궁궐을 만든단 말이에요. 임금이 어디 놀러 가거나 갔을 때 허접한 데서 잘 수 없잖아요. 좀 괜찮은 데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임시로 만든 궁궐을 행궁이라고 하는데 강화도에 행궁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고종이 머물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왕이랑 중요한 신하들이 다 정부가 강화도로 옮겨가면 그러면은 사실상 그 육지 한반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사실상 포기 상태인 거죠. 자, 이때 백성들한테는 이런 지침을 하나 내려요. 고려 정부에서. 산성, 해도, 입보. 산속의 성으로 들어가든지, 해도, 바다에 있는 섬으로 들어가든지, 버텨라. 이거예요. 그죠? 일단은 숨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적인 그 몽골 쳐들어왔을 때 고려 정부의 대응이었다. 자, 몽골은 강화도로 수도 고려 정부가 옮겼다는 얘기를 듣고 쳐들어와요. 자, 이게 몽골의 2차 침입인데 이때 몽골 군대가 지금의 그 개경을 완전히 가보니까 개경에는 왕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더 내려와서 여기 지금 우리 서울도 지나가지고 용인까지 내려와요. 자, 용인까지 내려왔는데 자, 여기 이때 김윤후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스님이었어요. 승병이었어요. 이 처인성은 용인이에요, 용인. 이 용인에서 몽골 장군 살리타가 총사령관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화살을 쏴가지고 살리타를 맞춰서 죽여요. 네. 근데 이때 고려사에도 기록이 돼 있는데 그 고려 군대에서는 김윤우 군대가 살리타를 쳐서 살리타를 죽였다고 김윤우를 막 그 포상을 하고 벼슬을 올려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김윤우가 고려 왕 앞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활을 들고 있지 않았다 그래. 그러니까 김윤우가 본인님 스스로 자기 입으로 내가 살리타를 죽이지 않았다고 한다고. 그래서 요거는 좀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는데 김윤우가 겸손을 그 발휘해가지고 내가 살리타를 죽이지 않았다고 그냥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김윤우 군대에 누군가가 활을 쏜 게 김윤우가 쏜 것처럼 된 건지는 명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김윤우 본인은 자기가 살리타를 쏴서 죽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고려사에서. 예. 근데 아무튼 우리는 역사에서 교과서에서 배울 때 김윤우가 살리타를 쏴서 죽였다 이런 식으로도 한능검 지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몽골 침략 있었을 때 적의 총대장이었던 김윤우를 쏴 죽인 거, 아니 살리타를 쏴 죽인 게 이제 김윤우였고 요 무렵 때 이제 총대장이 죽었으니까 몽골 군대는 돌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퇴각을 하게 된다. 근데 퇴각을 하는데 그냥 퇴각하지 않고 한반도에 있는 무방비 상태의 여러 그 마을들을 공격하고 이제 중요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이때 몽골 군대가 대구를 쳐들어가거든요. 대구 또 남쪽으로 내려와서 대구에 부인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이 부인사를 공격해 들어간 다음에 여기 보니까 고려 정부가 거란 쳐들어왔을 때 부처의 힘으로 그 거란 군대를 물리치기를 원하면서 그 부처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기록물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초조 대장경이에요. 몽골 군대가 부인사와 함께 이 초조 대장경 있는 거를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불태워 버린다. 자, 123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연도 외우기 쉽죠? 1, 2, 3, 4. 몽골이 마침내 만리장성을 넘어서 금나라를 완전히 멸망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북쪽은 어느 나라가 차지하게 됐어요? 몽골. 금나라가 멸망해요. 자, 금나라 멸망하는데 힘을 좀 많이 쏟아가지고 고려는 한동안 신경을 못 쓰다가 금나라가 이제 멸망돼 버리니까 여유가 생겼죠. 몽골이 또다시 한번 쳐들어와요. 자, 몽골의 이번의 요구는 고려 임금이 강화도에서 섬 밖으로 나와서 몽골 칸을 만나러 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몽골 칸을 만나는 거를 입조라고 불러요. 입조. 중국에서 황제가 있고 황제 옆에 신하들이 여럿 있죠. 그리고 나라 중요한 일들을 논의를 하잖아요. 이런 공간을 조정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조정. 이 조정이란 말을 조선에서도 쓰고 고려에서도 쓰죠. 왕과 시, 왕과 신하들이 모여 있는 곳을 조정, 조정 대신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칙적으로 조정은 중국의 황제와 신하가 모여 있는 공간이에요. 몽골의 입장은 이거예요. 고려 왕이 강화도에서 나와가지고 몽골 칸을 만나러 직접 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들립자 써가지고 입조, 조정에 들어와라 이거예요. 근데 고려 왕은 가까이 안 갈 거예요. 갈 리가 없죠. 고려 왕 입장에서는 갔다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고려 왕이 직접 그 몽골 칸을 만나러 간다는 건 사실상 항복이죠. 항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고려 왕이 항복을 하게 되면 고려 왕은 몽골 칸한테 대우를 잘 받고 계속 고려 왕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죠? 근데 문제는 그 고려 왕을 세웠고 고려 왕 뒤에서 고려 왕을 이렇게 꼭두각시처럼 조종하고 있는 무신집권자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죽을 확률이 높죠. 몽골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고려 왕을 조종하면 되는데 고려 신하가 고려 왕을 조종한다? 이거는 몽골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씨 무신 정권에서는 절대로 강화도 밖으로 나와가지고 몽골에 입조한다는 거는 안 되는 일이었죠? 자, 그래서 몽골의 입조 요구를 거부하고, 거부하니까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몽골이. 이게 3차 침략이. 이때는 몽골 군대가 이번에는 신라 수도 경주에 있던 황룡사, 예, 경주를 쳐들어가죠, 서라부를. 그리고는 황룡사에 있던 나무로 만든 탑, 이거를 불화살을 쏴서 태워버리죠. 나빴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막 사람들도 많이 죽이고 많이 막 다 빼앗아갈 수 있는 것들은 다 빼앗아가고 했단 말이에요. 이때 특히 또 몽골이 한번 쳐들어오면 많이 빼앗아갔던 거. 네. 새 있죠, 새. 이 매를 이용해가지고 저 산짐승들 이런 것들 사냥하는 또 게 있거든요. 매사냥. 이 매사냥을 몽골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다. 그래서 고려 매를 해동청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이 매를 많이 증발해갖고 또 여자들을 많이 데려갔어. 이렇게 몽골에 잡혀간 여자들을 공녀라고 불렸는데, 자, 이런 식으로 몽골이 우리 저 고려에서 많은 것들을 가져갔다. 자, 한편 우리 저 초조대장경이 불탔죠. 그쵸. 그래서 이 몽골의 3차 침략이 있었을 때부터 강화도에서 최후 정권이 이제 나무를 구해다가 그 초조대장경을 복원을 한단 말이에요. 초는 처음 초자죠. 다시 만든 대장경이라 그래서 이때 제조대장경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 제조대장경의 경판이 8만 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제조대장경을 8만 대장경이라고 하죠. 이게 몽골의 3차 침략 시기 때부터 강화도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다가 1236년부터 만들어지다가 13년 만에 1249년에 이게 완성이 돼요. 그리고 1249년 딱 완성되는 걸 보고 최씨 무신집권자 중에서 최충원의 아들이었던 누구? 최후가 그거 만들어지는 거 보고 죽어요. 네. 몽골의 3차 침략 때는 이 송문주 장군의 죽주성 전투가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죽주성은 지금의 그 경기도 안성 지역이에요. 송문주 장군은 몽골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 귀주성에서 그 박서 밑에서 싸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김경손이 싸우는 걸 같이 본 사람이에요. 근데 박서랑 김경손이 몽골군 침략에 대해서 성 잘 지키는 걸 보고 그걸 그대로 따라해요. 자, 그래서 몽골 군대를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던 전투가
송문주의 죽주성 전투다. 자, 1239년까지 무려 4년 동안 몽골 군대가 한반도의 곳곳을 이제 뒤집고 휩쓸고 다니면서 태울 거 태우고 약탈할 거 다 약탈을 해요. 자, 고려 정부는 이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지를 못해요. 다만 이제 강화도라는 그 섬 속에 들어가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자, 몽골 군대가 강화도로 손쉽게 쳐들어올 수 없었던 이유. 어, 그쵸. 배를 또 만들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배를 만드는 게 또 만만치 않은 기술이죠? 근데 강화도에서 바로 이제 강화도는 바다에 있는 섬이죠. 강화도랑 육지랑 사이에 저 바닷물 흐르는 폭이 1km가 안 돼요. 그럼 얼마 안 멀죠? 수서역에서 일원역 정도보다도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진짜 뭐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헤엄쳐서 갈 수도 있죠. 근데 물살이 빨라요. 자, 물살이 빠르고, 자, 우리 요것도 알아둔 게 강물은 겨울 되면 얼죠. 근데 바닷물은 겨울 되면 얼어요, 안 얼어요? 소금기가 있고 이래가지고 얼질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몽골 군대가 아무리 뭐 가깝다 그래도 여기를 건너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고려 수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들어오기가 어려웠겠죠?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강화도에 있던 그 고려 정권은 그런대로 몽골 침략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강화도에서 방어를 한 거예요. 자, 네 번째 침입은 한참 뒤에 일어나죠. 또 8년이 지나가지고 일어나잖아요. 오고타이 칸이 1241년에 죽어요. 자, 그리고서 세 칸으로 오고타이 칸의 아들이었던 구육 칸이 즉위하게 되는데, 네. 이 구육 칸이 즉위한 게 1248년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 사이, 죄송합니다. 1246년이에요. 41년부터 46년 사이에 몇 년 텀이 있는 거예요. 이 5년 동안 또 뭐가 있었을까요? 네, 계승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몽골이 고려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계승 분쟁이 겨우겨우 봉합이 돼가지고 구육한이 즉위했는데 즉위하자마자 고려를 또 쳐들어온 거예요. 몽골의 저기 요구는 분명해요. 고려의 고종이 선 밖으로 나와가지고 몽골 칸을 만나러 오라는 거예요. 고려 정권에선 죽어도 나갈 수가 없다는 입장. 자, 4차 침략이 있었어요. 근데 또 너무 짧게 끝나죠, 4차 침략이. 구육한이 즉위한 지 2년 만에 죽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죽는단 말이에요. 또 뭐가 일어났을까요? 또, 그쵸. 칸 계승 분쟁이 또 벌어져요. 그동안에 또 못 쳐들어오겠죠? 그리고 1251년에 뭉케칸이라는 또 새로운 칸이 즉위를 하게 돼요. 즉위하자마자 또 장군을 보내가지고 고려를 침략해 들어온다. 5차 침입. 항복을 끝까지 시키려고 하는 거죠. 항복을 안 하니까. 네, 그쵸. 그래서 이 5차 침입 때는 항복 안 하니까, 그래, 항복하지 마. 그럼 우리는 가져갈 거 가져가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다 죽여버리고 다 태워버릴게. 이때 한반도를 진짜 더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예. 죽일 사람을 다 죽이고 이때가 가장 어떤 피해가 극심했다 그래요. 고려도 이제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 점점 뭔가 계속 이렇게 우리가 몽골에게만 버티는 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하는 그런 회의론이 점점 대두를 해요. 그리고 당시 최고 집권자였던 그 뛰어난 카리스마를 가진 최후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집권자가 된 최상이나 최의 이런 인물들이 능력이 많이 아버지보다 모자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점점 최씨 무신증권에 대한 어떤 신뢰나 이런 것도 조금씩 흔들려가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슬슬 더 이상 몽골에게 저항만 할 게 아니라 몽골이 요구하는 대로 선 밖으로 나와가지고 몽골 칸을 고려 왕이 만나러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얘기들이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최후의 아들 최항 얘기를 좀 해볼게요. 최후는
그 정식 부인에게서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하나 있었어요. 자, 최후는 딸이 있었는데 그 자, 딸을 이제 그 당시 고려 귀족이었던 그 김약선이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시키거든요. 근데 김약선은 집안도 좋고 능력이 되게 출중한 인물이었어요. 머리도 좋고 그리고 뭐 정치력도 있어가지고 최충원 때부터 좀 예쁨을 받던 사람이 김약선인데 최후가 자기 딸을 누구에게 시집 보냈다고요? 김약선이라는 사람한테 시집 보내요. 아까 그 귀주성에서 몽골 군대 처음에 잘 막아냈던 김경손이라는 장군이 있다고 그랬죠? 이 김경손의 형이 김약선이에요. 그래서 이 김약선한테 자기 딸을 시집 보낸 다음에 최후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죽으면 자기 딸의 남편이고 사위니까. 그리고 또 김약선과 그 저기 자기 딸 사이에서 김미라는 외손자가 태어나거든요. 아들이. 그래서 그 김약선한테 자기 후계 자리를 물려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김약선이랑 최후의 딸이 부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김약선이 처음 이제 정치도 잘하고 이렇게 좀 했는데 부부 사이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우고 안 좋은 경우도 있죠. 아주 사이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네, 아주 안 좋았어요. 그런 경우들도 이제 결혼 초에 이제 잠깐 이제 부부끼리 좀 가까울 때 좀 어떻게 만들어졌다가 그 이후에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김약선이 당시에 또 이제 귀족들끼리 이혼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집안 대 집안끼리 결합을 했는데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또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음, 네, 다른 여자들을 부르죠. 네. 그래서 자기 부인 냅두고 다른 여자들이랑 술 마시고 이제 그렇고 그렇게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근데 김약선 부인도 보통 여자가 아니라서 알고 보니까 김약선이 그렇게 술판을 벌이고 하기 전부터 자기 집에 있던 그 집의 몸종, 남자 하인 있죠? 남자 하인이랑 또 그렇고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예, 맞바람을 핀 거죠. 자, 근데 김약선이 그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그 몸종을 죽이고, 자, 이걸 이제 좀 최후에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최후 입장에서는 딸이랑 사위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니까 고민이 좀 많았어요. 근데 결국은 아빠는 딸 편이죠. 사위는 남의 집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김약선이 능력이 좀 좋은데다가 최후가 적자가 없었다 그랬죠? 정식 부인에게서. 그러다 보니까 김약선 주변에 사람들이 좀 몰려가지고 정치 세력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최후 뒤는 누가 있는다? 김약선이 있는다. 최후가 이거를 좀 경계하고 있었어요. 사위지만. 그래서 결국은 최후가 김약선을 죽여요. 딸이랑 김약선이랑 서로 잘못했는데 결국은 딸 손을 든 거죠. 자, 최후는 첩으로부터 자식이 술집 여자예요. 술 따르는 여자. 기생이라고 하죠. 그 기생으로부터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런 아들은 적자가 아니죠. 정식 부인에게서 낳은 자식. 이런 자식들을 서자라고 하죠. 첩의 자식들을. 자, 이 서자 둘이 만종, 만전이었어요. 자, 이 만자 돌림인데 나중에 얘네들을 이게 좀 불교적인 색깔이 들어간 이름이거든요.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절에 보내요. 머리 깎아가지고. 스님들하고. 네. 근데 이 만종 만전은 우리 그 이의민의 아들 쌍도자 기억나죠? 이지영, 이지광. 얘네 못지않은 개망난이었어. 그죠? 일단 술 좋아하고 술 들어가면 개가 되는 거예요. 사람 때리고 여자란 여자 안 건드린 여자 없고 남편 있는 여자도 어디 으슥한 데 끌고 가가지고 개망나니 브라더스 만종 만전. 그러니까 최후 입장에서는 얘네들한테 후계를 물려준다는 거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고 최후는 30년 동안 최씨 무신 정권 수장으로서 정치를 되게 잘한 사람이거든요. 노련하게. 이 망나니들한테 자기 자리를 줄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머리를 깎게 한 다음에 절에 보냈어요. 근데 또 최후 아들이니까 절에 가가지고도 그냥
스님들하는 그런 말도 안 일을 한 게 아니라 절의 주지 스님이 됐어요. 주지 스님은 그 절의 최고 높은 스님이에요. 네. 그렇죠. 주지 스님인데 이제 또 주지 스님을 가가지고 한동안 잠잠한 것 같다가 자 원래 스님들은 술 마시면 돼야 안 돼요? 술 찾아서 마시고 자 절에 여자 불러가지고 스님들이 여자 가까이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고려시대 절은 요 시대 때는 완전히 그 탈세하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랬죠? 많은 재산들이 몰리는 곳이 절인데 그 절에 많은 돈들이 몰리니까 그 돈들을 농민에게 빌려줘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자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절에서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예요. 최고 권력자의 아들들이 이런 짓을 하니까 손가락질 받았겠죠. 정말 사고를 많이 쳤어요. 근데 최후는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감싼 거예요. 감쌌다기보다 얘네를 밑바닥까지 이제 몰고 가진 않아요. 그렇게 둘이 망나는 짓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형은 계속 망나니 짓을 하는데 동생 만전이 조금씩 달라져요. 자, 얘도 뭔가를 안 거죠. 자, 아버지 뒤를 이을 유력한 사위 김약선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그러면은 아버지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한테 이자를 주진 않겠죠. 그럼 형 아니면 자기인데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하다가는 아버지 뒤를 못 이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좀 행동을 달리하기 시작을 한다고. 예. 그쵸. 이제 뭔가 그거 이제 이어받을 때쯤 돼가지고. 예. 근데 만종은 계속 망나니 짓을 해요. 자, 그러다가 최후가 하루는 만전을 불러요, 막내를. 얘가 좀 달라졌다는 얘기를 듣고. 너 이제부터 그 불교식 이름 만전하지 말고 항이란 이름을 써라. 그래서 이때부터 최항이라고 불리게 돼요. 그리고 최후가 자기 집에서 데리고 있던 노비 중에서 좀 쓸만한 노비가 있었어요. 근데 최후 집 노비는 최고 권력자 노비니까 지위가 노비지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최후 집에 있었던 노비 김준이란 노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 김준은 고려사의 에피소드가 하나 또 기록이 돼 있는데 최후가 데리고 있던 그 집에 여러 첩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최고 권력자니까. 이 최고 권력자들은 부인 하나로 보통 만족을 못해요. 여러 부인들이 있는데 그 최후의 첩 중에 하나랑 김준이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을 좀 폈다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자, 주인의 그 뭐야 여자를 가로챈 거잖아요. 이러면 원래는 어떻게 돼요? 노비 주제 죽어야 되죠. 근데 최후가 좀 배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데리고 있는 애인이랑 바람을 핀 건데 이 김준을 살려줘요. 능력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 김준을 계속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항 옆에 김준을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사람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최항이 아버지 죽자마자 다음 권력자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아버지 죽자마자 이제 권력을 잡았는데, 그쵸. 그런 기질들이 다시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최고 권력자 되기 전에 아버지 그 만전이었던 시절에 그런 막장 짓은 안 하는데 그 기질이 어디 가진 않죠. 여전히 술도 좀 마시고 난폭한 행동을 해요. 근데 또 그렇게 아주 선을 크게 넘는 짓도 안 해요. 근데 최고 권력자는 지금 몽골의 침략이 있는 상황에서 강화도로 도망 온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결단도 많이 해야 되고 신경 쓸 게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능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겨우겨우 고려가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요 무렵부터 최씨 무신 정권에 대해서 슬슬 등을 돌리고 조금 뭐랄까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최후 때만 해도 최후가 사실상 왕이었어요. 고종은 허수아비였고. 근데 벌써 최후가 아까 권력을 몇 년 잡았다 그랬죠? 30년 했다 그랬죠? 그 고종이란 임금이 이제 최충원 죽기 2년 전에 왕 돼가지고 그때가 이제 22살이었어요. 근데 허수아비였지만 임금 노릇을 몇 년을 한 거예요. 지금 2년 플러스 30년이니까 최후 정권 30년이니까 32년을 한 거죠. 왕은 장수도 능력이에요.
오래 살면, 그리고 오래 왕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왕이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그 자리는 이제 왕의 자리이기도 하고, 아무튼 오래 그 자리를 지킬수록 좀 뭐랄까, 여러 사람들이 더 신뢰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고종이 아무튼 최후가 죽는 걸 또 보고, 그거보다 능력이 모자란 최양이 이제 집권자가 된 걸 봤는데, 조금씩 최씨무신 집권자가 아니라 고종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때 최씨무신 정권에선 절대로 강화도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걸 얘기한다 그랬죠? 나가면은 잘못하면 몽골한테 자기들 다 제거당하니까. 근데 고려 임금은 아 이제 저 무신 집권자들 지겹고 그냥 몽골에게 항복하고 이 섬생활 접고 개경으로 돌아가서 그냥 몽골의 머리를 숙이는 한이 있더라도 나가고 싶어. 자, 양쪽으로 이 강화도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최양 무렵 때. 네. 그죠? 결정은 임금이 하는데 힘은 군사력에서 나오죠. 마오쩌둥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중국의 최고 지도자?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총구멍.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총알 앞에 장사가 없죠.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거, 도방이랑 삼별초 병력을 장악하고 있던 게 최항이었기 때문에 최씨 무신주권자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그랬죠? 근데 왕권은 신성한 거고 그 왕자리에 32년 동안 있었던 고종이 점점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한다고. 자, 최항이 8년 만에 죽어요. 최양도 자기 정식 부인에게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섭의 자식으로부터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이 최의였어요. 최양은 자기가 교육도 못 받고 어렸을 때 좀 서름을 많이 받았죠. 아버지한테도 아버지가 감싸긴 했지만 아버지한테도 불려가면 진짜 개대접을 받았어요. 이 망나니 짓을 많이 하니까 아버지한테 불려오면 맨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맨날 혼나는 거예요. 예, 맨날 뭐 맞았다는 기록은 없는데 매일 꾸지람을 들었고 이렇게 좀 무시를 당하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은 그렇게 안 만들려고 첩의 자식이지만 이 최희한테는 좋은 선생님들 많이 붙여가지고 교육을 열심히 시켰어요. 학자들 다 안 뒤지게. 자, 근데 이 최희라는 사람이 그렇게 깡량이 있는 사람이 못 됐어요. 용기가 막 있거나 결단력이 있지를 않아가지고 아무튼 권력자가 됐어요. 아버지 죽고. 자, 근데 아까 그 최후의 첩이랑 바람 폈다는 그 김준이라는 사람 기억나죠? 원래 처음 이름은 김인준이라고 불렸는데 나중에 김준으로 이름 바꾼 거거든요. 이 김준이 최양 밑에서 최양을 보좌하면서 힘을 키우다가 좀 어리숙하고 결단력도 좀 부족한 최희가 최고 집권자가 됐잖아요. 이 최희를 쳐요. 이 김준이 삼별초에서 어느 정도 그 군사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에 이 최희의 집을 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희를 죽여버리고 김준이 최고 권력자가 된다. 김준은 최희를 죽인 사실을 고종한테 보고를 했어요. 자, 고종이 아주 아주 기뻐했다 그래요. 드디어 최씨 무신 정권이 끝이 났죠. 자, 그리고 김준은 과거에 그 최씨 무신 정권이 독점했던 교정도감의 교정별감이란 책임자 자리가 있었다 그랬죠. 그 교정별감이란 자리를 왕으로부터 받아요. 그리고 과거에 최후나 최충원이 했던 것처럼 왕한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고종이 김준 말을 안 듣기 시작을 해요. 김준이 뭔가 얘기를 하면 예전에 최후나 최충원이 얘기할 때는 고종이 예예 했는데 김준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나한테 보고할 거면은 보고를 왜 했냐?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자, 이런 식으로 툴툴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점점 임금 고종이랑 김준 사이의 골과 갈등이 깊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쵸? 삐졌다기보다 이제 왕으로서 자기 권력을 회복하고 싶은 거죠. 왕노릇 몇 년 했다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몽골이 음,
또다시 한번 쳐들어와요. 마지막 침입이에요. 6차 침입이에요. 30년 동안 몇 번 쳐들어왔어요? 6번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올 때마다 우리나라 문화재란 문화재는 다 불질러거나 빼앗아가고 사람들 죽이고 이거저거 막 가져갔단 말이에요. 자, 몽골의 요구는 딱 하나 또 뭐라고요? 그쵸, 항복. 항복은 고려 왕이 나와가지고 몽골 칸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자, 김준이 이제 최고 집권자가 된 다음에 고종이 생각이 좀 달라졌다고 그랬죠? 태자를 강화도 밖으로 내보내. 자기는 안 나가고 태자를 보내는 거예요. 김준은 이거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어.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고종이 태자를 내보내요. 그러니까 김준은 이거 말릴 수가 없었어요. 자, 태자가 강화도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황폐하던 고려를 받겠죠? 그리고 고려를 지나서 중국을 지나가지고 자, 몽골로 가요. 첸을 만나러 간 거예요, 태자가. 아버지 고종이 못한 거를. 자, 태자가 나와가지고 그 이제 몽골의 칸을 만나러 가는데 그 무렵에 몽케칸이 1258년에 죽어요. 좋은 지적이에요. 아까 칸이 죽으면 뭐가 열린다 그랬죠? 쿠릴타이라는 게 열린다 그랬죠. 부족회의가. 그래서 또 다음 칸이 누구 될 건지를 가지고 또 싸움이 벌어져요. 근데 이 당시에 몽케칸의 뒤를 이어서 가장 유력한 칸 후보는 둘이 있었어요. 자, 몽케칸의 바로 아래 동생이었던 쿠빌라이라는 사람, 그리고 막내 동생이었던 아릭부케. 아릭부케는 원래 몽골 그 땅의 수도였던 상도, 몽골 부족의 근거지였던 상도라는 곳에 있었어요. 자, 수도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는 유리하다는 거죠? 자, 쿠빌라이는 남송 원정도 중이라 가지고 저 남쪽에 있었어요. 중국 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더 유리했을까요? 처음에는? 아릭부케가 몽골 수도에 있었기 때문에 유리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능력이라든지 군사들을 다루는 어떤 그런 카리스마나 이런 것들은 쿠빌라이가 있었어요. 자, 이제 막 그 중국으로 들어왔는데 원종이 중국으로 들어왔어요. 재활용하자. 근데 지금 몽케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내였던 아릭부케가 칸으로 몽골 그 수도 상도에서 지가 스스로 즉위를 했어요. 이 쿠빌라이를 냅두고 쿠빌라이는 여기에 질사라 자기도 남쪽에서 칸에 즉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칸이 몇 명이 된 상황이에요. 두 명이 된 상황이죠. 자, 이제 이 왔던 태자는 난처했겠죠? 어딘가는 가야 돼요. 자, 태자의 선택은 어딜 갔을까요? 동쪽에 가서 누굴 만나요? 쿠빌라이를 만나죠. 자, 쿠빌라이가 이때 엄청 기뻐했다 그래요. 우리 칭기즈칸 때부터 30년 동안이나 고려를 쳐들어갔는데 고려 결국 항복을 못 받아냈죠. 근데 그 고려의 왕이 나한테 와서 항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태자였지 아직 왕은 아니었죠. 근데 이 태자가 아무튼 왔다는 거는 고려 왕이 나한테 왔다는 거라고 쿠빌라이는 이제 거짓말로 떠벌린 거죠. 그리고 이제 고려 왕이 나한테 항복했다는 걸로 사람들한테 막 선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쿠빌라이가 엄청 기뻐하고 이때 태자가 쿠빌라이를 만나가지고 아주 쿠빌라이의 예쁨과 사랑을 받게 돼요. 그래서 쿠빌라이가 나중에 아릭부케를 내전에서 이기거든요. 그리고는 이 쿠빌라이가 대칸이 되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쿠빌라이는 이제 몽골이라는 그 부족 이름을 버리고 중국에 딱 정착을 해요. 그러면서 나라 이름을 몽골에서 뭐라고 바꿨을까요? 원이라고 바꿔요. 자, 원나라의 초대 황제 누구? 쿠빌라이. 자, 황제가 되면 그 죽은 다음에 종묘에 신주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 종묘의 신주의 이름을 붙이는데 그걸 묘호라고 한다 그랬죠? 보통 나라 세운 그 군주한테는 태조라는 묘호를 올린다 그랬죠. 몽골을 세운 거는 쿠빌라이지만 이 몽골 제국의 정신적인 칸은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칭기즈. 네, 태조는 칭기즈칸이고 쿠빌라이는 원나라의 세조가 돼요. 세조.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 자, 근데 이 원나라 세조가 고려 태자를 만난 걸 너무 기뻐해가지고 내가 고려한테만큼은 앞으로 특혜를 베풀겠다. 이게 그 유명한 세조 구제예요. 세조 구제 내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개만 쓰면은 불개토풍이에요. 뭐 그런 셈이죠. 불개, 개는 고칠 개자거든요. 개조, 개혁 들어봤죠? 고치지 않는다. 토풍, 그 나라 풍속, 그 나라 스타일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려의 만큼은. 고려는 니네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들 스타일 그대로 유지해. 대신에 우리한테 그 신하로서만 잘 섬겨. 보통은 원나라는 자기들이 지배한 지역에 가면은 자기네들 머리 스타일 따라하게끔 만들고 막 여러 가지 다 빼앗아 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말을 타죠. 그죠? 자, 말을 타고 이제 투구를 쓰고 해야 돼가지고 여기 땀이 차거나 하면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마민족들은 보통 머리를 다 삭발을 해요. 예. 그리고 여기 앞머리 같은 것들만 장식으로 남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선생님 머리 스타일이랑도 비슷한데 걔네들은 아예 여기 밑머리를 삭발한다고. 그걸 변발이라고 하거든요. 이 원나라는 점령한 지역 남자들이나 항복한 사람들을 그 변발을 강제로 시키기도 했어요. 근데 고려만큼은 그걸 강조하지를 않아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태자가 쿠빌라이를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을 잘했죠? 자, 자, 그리고 태자가 고려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소식이 하나 막 누가 말을 타고 태자를 찾아왔어요. 그죠? 고종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왕자리 고려 왕이 죽었죠? 그럼 태자가 왕이 돼야 되는데 태자는 지금 강화도에 없죠? 자, 근데 김주는 이 당시에 마음이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 태자가 몽골 만나러 가는 것 자체가. 자, 그래서 당시 태자의 아들이었던 그 나중에 충렬왕이 된 태손이 있었어요. 그 태손을 임시 왕으로 올리고 이렇게 뭐랄까 이 태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또 해요. 근데 신하들이 이때 김준을 따르지를 않아요. 자, 그렇게 해서 원종이 다시 강화도로 들어와요. 자, 근데 원종은 돌아오고 나서 이제 왕으로 즉위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아까 그 쿠빌라이 만나고 왔던 그 태자인데 원종이 됐는데 김준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김준이 안 그래도 싫었는데 어땠을까요? 더 싫었겠죠. 자, 그리고 원종은 이제 동아줄을 하나 잡았죠. 누구 만나고 왔어요? 쿠빌라이를 만나고 왔죠. 이 쿠빌라이라는 사람은 원종이 강화도 들어가고 있을 때 남송을 공격해서 멸망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을 이 몽골족인 원나라가 다 통일을 해버려요. 이제 이 원나라가 소위 말하는 대세가 된 거예요. 원종은 동아줄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쿠빌라이한테 또 얼굴 도장도 찍고 쿠빌라이한테 예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무섭게 이제 쓸 수 없죠. 큰 소리를 뻥뻥 쳐요. 근데 김주는 여전히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고 원종이 마음에 안 들죠. 자, 그래서 원종의 동생이었던 안경공 창을 새로 자기가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자, 김준 부하 중에서 이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이면은 고려사 기록에 보면은 손으로 자, 이렇게 바닥을 짚고 거꾸로 걸어 다니는 거. 물구나무 서기 알죠? 이 물구나무 서기에서 막 걸어 다니고, 네. 축구도 잘하고, 좀 끼가 많았다 그래. 네. 그리고 부인이 바람이 났는데, 바람난 부인의 남편을 때려 죽이고 감옥에 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김준이 풀어줬거든요? 쓸만하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부터 김준한테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아버지 아버지 그랬어요. 자기 풀어줬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좀 얼굴 두꺼운 사람들 있죠. 아무한테나 넙죽넙죽 잘 엎드리고 막 이렇게 좀 친한 척하고 하는 사람들. 자, 그런 타입이었다고. 근데 김준의 자식이랑 이면이 서로 좋은 땅을 하나 얻게 됐는데 네 땅이냐 내 땅이냐 가지고 땅 문제 가지고 싸움이 벌어져요. 김준의 아들이. 김준은 아들 편이었겠죠? 그래서 아들 손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이면은 이때 앙심을 품어. 원종이 욕을 알고 이면한테 가가지고 김준 좀 죽여줘. 자, 방심하고 있던 궁궐에 출근한 김준을 이면이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면이 최고 실권자가 돼요. 근데 이 이면이란 사람은 배운 것도 없고 그냥 물구나무 서기나 잘하고 공이나 좀 잘 치고 넙죽넙죽 남한테 잘 엎드리는 그런 좀 뭐랄까 좀 여우면서도 좀 깡패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 무식한 사람이죠. 네. 근데 원종은 이제 쿠빌라이라는 끈을 얻었겠다. 김준도 제거를 했는데 이면이라는 사람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이면은 예전 무신집권자들 행세를 하려는 거예요. 원종은 이게 싫었겠죠? 쿠빌라이 칸이 사람을 보내와요. 야, 니네 저번에 나 만났고 잘 항복하고 돌아갔잖아. 그리고 태자가 돌아가서 원종 왕도 됐는데 자, 왜 빨리 개경으로 안 나와? 개경으로 나와. 그리고 다시 원종 너 우리 저 원나라로 와. 나 만나러 와. 원종은 한 번 쿠빌라이를 만났던 사람이죠.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어렵지가 않죠. 자, 그래서 원종은 또 강화도 밖으로 나가요. 근데 이면은 이거 좋아했을까요? 나가지 말라 그래요. 근데 원종이 나가요. 자, 이걸 무시하고 나갔는데, 자, 나가서 또 쿠빌라이를 만났고, 쿠빌라이한테 이면 욕을 엄청 해요, 원종이. 내가 왕인데, 저 신하가 지금 나를 못 나가게 막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니까, 황제가 군대 좀 보내달라. 자, 이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기 싫었겠죠? 자, 그래서 원종의 동생이었던 안경공 창을 새로 왕으로 올려요. 영모죠, 영모. 자, 그리고서 이제 원종이 이제 돌아왔는데 원종을 가둬놓고 그 안경공 창한테 보고를 하고 왕으로 하는 거예요. 자, 쿠빌라이가 이걸 듣고 화가 많이 났어요. 미친 거 아니야? 니네가 뭔데 고려왕을 끌어내려? 내 베프를? 자, 이래서 군대를 보낸다고 위협해 온 거예요. 이면이 예전처럼 강화도에서 또 버티겠다 그랬는데 쫄리는 거예요. 자, 사람이 쫄리면 스트레스 받죠? 등에 종기가 나요. 등창이라고 하죠? 이게 낫질 않고 결국은 등창이 나서 죽는단 말이에요. 자, 원종은 다시 쿠빌라이가 부르니까 쿠빌라이를 또 만나러 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면이 죽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강화도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버려져 있었던 어디로? 개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강도에서 다시 어디로? 개경으로 환도하게 된 거예요. 자, 원종이 개경으로 환도한 다음에 제일 먼저 강화도에 있던 그 무신정권은 당시 이면의 아들이었던 이뮤무가 이어받았거든요. 자, 그 무신정권에게 내린 명령은 삼별초를 해체하라는 거예요. 삼별초는 최후 때 만들어진 이래로 최후 무신정권의 그 경호 역할을 했다 그랬죠? 무신집권자들이 바뀔 때마다 이 삼별초가 그 무신집권자들의 경호부대가 돼서 왕권을 위협했단 말이에요. 자, 원종이 강화도로 안 들어가고 개경에 눌러 앉자마자 제일 먼저 내린 명령이 뭐라고요? 삼별초 해산해라. 이뮤무는 여기 반발했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삼별초 군대를 이끌고 바다 건너가지고 개경을 치려고 했는데, 당시 그 강화도에 이 원종의 말을 더 잘 듣는 뭐 송송래, 이름 특이하죠? 유경,
자, 이런 신하들이 중심이 돼서 삼별초가 두 편 나뉘어요. 그리고 임윤무랑 전투를 벌이는데 이미 원종 쪽으로 많이 세력이나 사기가 다 기울어서 임윤무가 전쟁에서 지고 죽는단 말이에요. 자, 임윤무가 죽으면서 무신 정권은 끝이 나요. 자, 우리 보현원의 난 1170년이죠? 임윤무가 제거되긴 게 1270년이거든요? 몇 년 걸린 거예요? 100년 됐죠? 자, 근데 문제는 임윤무는 죽었지만 삼별초 부대가 해산 방침에 반발을 해요. 우리가 해산되면은 우리 이권이나 이런 게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반발해서 당시 왕씨, 왕족이었던 승화후 온, 왕온을 추대해가지고 원종 정권에다가 관기를 들어요. 그리고는 강화도는 수비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저 배 타고 남쪽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전라도의 그 진돗개 유명한 섬, 진도죠, 진도. 네. 진돗개가 그 진도 출신이라서 진돗개예요. 네. 진도의 개라는 뜻이잖아요. 자, 진도로 가서 여기다가 왕이 머물 궁궐을 짓고 방어할 산성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 산성이 이제 용장산성이라는 산성인데 지금도 진도에 가면은 그 삼별초 부대가 만들었던 용장산성이 남아 있어요. 자, 그리고서 삼별초가 한동안 여기서 마치 정부 행세를 해요. 자, 배를 보내가지고 그 육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지역으로 보내서 세금을 개경으로 보낼 게 아니라 자기들 진도 쪽으로 보내라고 겁박을 한 다음에 세금을 걷어먹는단 말이에요. 자, 원종 정권은 이걸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 하다가 결국 몽골이 도와주러 와요. 그래서 원종 정권, 몽골 군대. 자, 원종 정권은 고려 군대죠? 자, 몽골 군대는 이제 원나라 군대라고 불리는 군대죠? 고려 원나라 연합군, 여원 연합군, 혹은 여몽 연합군, 여몽 연합군이 함께 힘을 합쳐서 삼별초, 진도에 있던 삼별초 군대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공격을 받았는데 삼별초가 처음에는 좀 잘 싸우다가 숫자도 부족하고 몽골 군대가 워낙 강력하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진도가 함락이 되고 살아남은 삼별초들이 끝까지 저항해요. 그래서 진도보다 더 남쪽에 있는 섬 어디로 갔을까요? 제주도로 간단 말이에요. 김통정이란 장군이 향파두리라는 곳에 성을 쌓고 또 버텨요. 자, 근데 삼별초 군대가 남은 군대가 5천 명이 안 됐는데 여몽연합군이 10만 명이 제주도로 상륙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서도 삼별초의 군대가 전멸당하죠. 김통정은 그 제주도 한라산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목을 매달아서 스스로 자살을 해요. 자, 진도에서 배중손, 제주도에서 김통정이 끝까지 저항했지만 삼별초는 이때 김통정을 끝으로 진압이 됐다. 이게 그 유명한 삼별초의 난. 자, 무신집권기 때 무신들이 이전에 문벌귀족들이랑 달리 정치를 잘하거나 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하층민들, 이 농민들은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여전히 그 무신들이 땅을 뺏어가고 고리대 운영하는 거를 두고 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신집권기 때 백성들이 반란을 많이 일으키는데 이런 걸 밀란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 100년 동안 각 지역에서 밀란이 많이 일어나요. 대표적인 밀란. 아직 그 정중부라는 사람 기억나죠? 정중부가 최고 권력자였을 때 일어난 반란. 망이 망소이의 난이. 이 사람들은 공주, 기억나요? 충남 공주? 네. 이 공주 지역에 살던 농민들이에요. 근데 망이랑 망소이 하면은 형제 같죠? 근데 고려사의 형제라는 기록은 따로 없어요. 형제였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 공주 명학소라는 동네는 지금의 대전 들어봤어요? 대전의 탐방동이라는 데예요. 여기서 탄자가 무슨 탄자일까요? 탄, 석탄. 석탄의 색깔이 어때요? 검죠? 자, 요걸로 뭐 만들까요? 그거 맞아요. 연필심도 만들고 또 고기 구워 먹을 때 뭐 어디다 구워 먹어요? 숯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이 공주 명학소라는 곳은 뭐를 만들던 동네?
숯을 만들던 동네. 근데 보면은 군, 현이 아니라 끝이 뭐예요? 명학. 소죠.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기억나나? 향, 부곡, 소. 향, 부곡, 소는 전쟁에서 지거나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강제로 거주하게 하던 곳이라 그랬죠. 그죠? 여기 사는 사람들은 세금도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내야 되고, 나라에서 요구하는 특산물도 만들어서 바쳐야 되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른 데로 이사도 못 가요. 과거 시험도 못 보는 차별 지역이라 그랬죠? 이 명확소에서 많은 세금들을 걷어가니까 밀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망이망소이에요. 망이망소이라는 두 농민이 중심이 돼가지고 일어난 반란인데 이거를 정중부 군대가 진압하러 왔는데 진압을 못해요. 이 농민군들이 워낙 격렬하게 저항을 해서. 자, 이거 진압은 못하겠고 정부에서 힘은 없고 이러니까 당시 명종이 이 명확소를 달래요. 반란 일으킨 지역을. 자, 니네 앞으로 충성스럽고 순하게 나한테 잘 복종해. 그리고 너희들 대신 선물 하나 줄게. 소를 뭘로 올렸어요? 일반 군연으로 올려줬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달랬단 말이에요. 자, 근데 달랜답시고 이제 망이랑 망소이한테 선물 준다고 불렀어요, 개경으로. 근데 망이랑 망소이가 개경으로 올라오고 있을 때 군대를 보내가지고 리더가 지금 빠진 상황이잖아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망이 망소이 가족들을 다 잡고 자, 여기 있던 사람들 그 반란 수괴들을 잡아가지고 다 죽인단 말이에요. 자, 망이 망소이가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그 공주 주변에 있는 여러 고을들 돌아다니면서 세력을 모아요. 다시 반란을 일으킨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군이 더 많이 투입이 돼가지고 결국 망이 망소의 나는 제압이 된다. 그리고 충수년은 다시 뭘로 강등됐을까요? 명확소로 강등이 다시 됩니다. 자, 김보당이라는 사람 반란 일으켰던 거 얘기했죠? 이 사람은 폐위된 의종을 다시 거제도에서 경주로 불러서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그랬죠? 근데 김보당은 금방 제압이 됐고 이 당시 그 의종은 경주에 와 있다가 이의민한테 어떻게 됐다 그랬죠? 끔찍하게 허리가 꺾여서 죽었다 그랬죠? 조위총이라는 사람은 서경 유수였어요. 평양의 책임자였는데 문신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봉기를 일으켰는데 당시 이의방이라는 사람이 최고 권력자였는데 이의방에서 정중부로 정권이 넘어가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정중부 정권 때 이 조이총이 결국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진압이 됐죠. 자, 그리고 김삼이 효심의 나는 그 경대승이 죽은 다음에 숨어 있다가 명종이 불러서 최고 집권자가 된 의종을 죽인 사람 이의민 기억나죠? 이의민 집권 시기에 이 사람들이 그 반란을 일으켰어요. 김삼이 효심은 지금의 경상북도 청도 그리고 저 울산 들어봤어요? 요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경상도죠.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옛날 나라 어느 나라예요? 서라벌. 경주 서라벌 하면 어느 나라예요? 신라. 신라를 다시 부흥시키겠다. 신라 부흥운동을 일으킨다. 이 의민이 요거를 진압하러 군대를 보내거든요. 이거 진압하러 보낸 그 장군이 자기 큰아들, 그 좀 큰아들은 괜찮다 그랬죠. 이지순, 그리고 전존걸, 이 두 사람이었는데 전존걸이 총대장이었고 자기 아들 이지순이 전존걸을 모시는 부하였어요. 근데 이의민은 그냥 무신집권자로 만족을 안 하고 자기가 왕이 될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이의민이 성이 뭐예요? 이씨죠? 자, 이런 얘기가 당시에 이제 노래로 유행을 해요. 이거 한자로 뭐죠? 열십자죠. 이거 뭐죠? 여덟팔이죠. 이거 뭐예요? 아들 자죠. 18자 위왕. 왕 위에 오른다. 자, 18자를 합쳐볼까요? 자, 열십자죠? 여덟팔자죠? 아들 자 쓰면 용주. 이게
오얏나무 이자죠. 이씨 할 때 이란 말이에요. 이성계도 이거 이를 써요. 이씨가 왕 위에 오른다. 18자 위왕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부르게 한단 말이에요. 유행가가 됐겠죠. 이씨가 왕이 되려 한다. 그 이씨는 누구? 이의민이죠. 이의민이 어디 노비라 그랬죠? 어디 출신? 서라벌 노비라 그랬죠. 경주 지역에. 경주시. 그죠? 경주시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깡패짓 하다가 매 맞았는데 형들 둘은 죽고 얘는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경주 지역에서 마침 또 반란이 일어났다니까 자기가 이 김삼이 효심 군대에다 편승을 해가지고 자기가 여기서 민심을 끌어모아서 왕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김삼이 효심을 진압하러 보낸 군대 대장이 전종걸이라는 사람인데 그 전종걸 아래 부장을 누굴 임명했다 그랬어요? 자기 큰아들 이지순을 임명했다 그랬죠. 그리고는 이지순한테 몰래 명령을 내려요. 야, 쟤네 반란군들 진압하지 말고 저 전종걸이 총대장이 공격할 때 그 정보를 김삼이랑 효심한테 알려줘. 자, 그러니까 그 반란군들 진압하라고 보내놓고 그 반란군 대장 몰래 그 부장한테 그 저기 뭐야 저 진압군 부장인 자기 아들한테 반란군한테 정보를 흘려주라고 한 거예요. 그럼 진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전종걸이라는 사람이 김삼이 효심 잡으려고 갔더니 김삼이 효심 군대가 없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자, 갈 때마다 계속 허탕을 쳐요. 그리고 김삼이 효심 군대가 전종걸 군대가 어디로 오는지를 알고 자꾸 기습을 해서 치는 거예요. 나중에 전종걸이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어떻게 했을까요? 전종걸은 진압군 대장이니까 김삼이 효심을 잡아야 되죠. 근데 잡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 부하가 자꾸 정보를 흘리고 있잖아요. 이도저도 못해서 전종걸은 자살을 해요. 근데 이지수는 이의민 최고 집권자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결국은 김삼이 효심에 나는 시간을 질질질질 끌다가 이의민이 도저히 왕이 되는 건 안 되겠다. 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진압 명령을 내려서 진압이 된다. 만적은 최충원 집의 노비였어요. 간호, 집안 노비라는 거죠. 뭐 이런 얘기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 만적이 1만 만자의 쌀 적자거든요. 이름도 범상치가 않죠. 무슨 뭐 부자 같은 이름인 것 같기도 한데 등이 넓었다 그래요. 등이 넓으니까 최충원 집이 부잣집이잖아요. 최고 권력자 집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최충원 집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만적을 보고는 야 이놈아 이리 와봐라. 자 여기 엎드려봐. 자 만적이 쪼그려서 이렇게 엎드렸어요. 등이 넓으니까 그 위에 바둑판 올리기가 좋죠. 바둑판을 올려놓고 바둑을 뒀다 그래요. 자 만적이 이런 식으로 단순히 노비 천민이란 이유로 인간 대접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만적이 이전부터도 다른 노비들한테 조금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 같아. 사람들을 많이 노비들을 모아놓고 왕, 후, 장, 상. 왕, 후는 제후, 왕 바로 아래에 있는 높은 신하들이죠. 장군, 상, 2급 공무원. 2급 공무원 이상들을 재상이라고 하잖아요.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는가? 자, 태어났으면 누구나 왕도 되고 제후도 되고 장군도 되고 재상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동을 한 다음에 몇 날 며칠 몇 시에 개경 어디에 모여가지고 최충원 집을 치자 그래요. 최충원이랑 자기 집 주인 그런 노비들이니까 주인들을 공격하자고 얘기한다. 근데 약속한 날짜가 됐는데 그 노비들이 많이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안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숫자가 적으니까 안 되겠다. 다음에 하자. 그래가지고 시간을 미뤘어요. 디데이를. 자, 그랬더니 중간에 이제 무서웠던 사람이 생겼겠죠? 이거를 최충원한테 일러 바친단 말이에요. 순정이란 노비가. 그래서 만적은 결국은 최충원에게 잡혀가지고 죽는데, 자, 고려시대 때는 보통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했을까, 시체를?
묻어주는 거는 이제 유교 문화가 보편화된 왕족 있죠. 왕족들은 시체를 온전히 해가지고 묻는데 고려는 불교의 나라라고 했죠. 예,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화장을 하면 다음 생에 또 좋은 거로 태어날 수도 있고 성불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만적은 태우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 까치밥? 물고기밥을 만들죠. 자, 이런데 팔이랑 다리에다가 돌을 묶어가지고 예성강에다가 만적을 빠뜨려서 익살시켜요. 고려시대에 사람을 물에 던져서 죽인다거나 물에 빠뜨려 죽이는 거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고려인들 정신 세계로 봤을 때는 끔찍한 형벌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잘 흙으로 돌아가게끔 이제 썩히거나 아니면은 태워가지고 부처님 사는 나라로 보낸다는 게 고려인들에게는 최고의 장례인데 만적은 어떻게 죽였다고요? 어, 죽이고 깎은 산채로 물에 빠뜨린 겁니다. 그지? 여기다 돌을 매달아가지고 산채로 그냥 익사를 시킨 거죠. 자, 이런 하층민들의 봉기가 있었다. 자, 요거 잠깐 쉬었다가 이제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되는 원간섭기 시기를 배울 거예요.